청취자 여러분 혹시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깨자마자 막 미친 듯이 펜을 찾아서 기록해두거나 그림으로 그려두고 싶었던 그런 꿈을 꾼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눈을 딱 떴을 때 느껴지는 그 공기의 온도나 풍경, 색채가 현실보다 더 진짜 같아서 어리둥절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방 안이 가짜처럼 느껴지는 그런 낯선 경험 말이죠.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지독하게 생생했던 어느 완벽한 꿈의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꿈이자 또 예술과 철학이 아주 완벽하게 교차한 매혹적인 기록이죠. 네, 그렇습니다. 15세기 조선 한 왕자가 꾼 신비로운 꿈이 당대 최고의 화가에 의해서 전설적인 그림으로 탄생했는데요. 바로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하지만 오늘 저희의 진짜 목적은 이 그림의 미술사적 가치를 논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이 완성된 후에 그 속에 담긴 인간의 복잡한 욕망이랑 유토피아, 즉 이상향의 진정한 의미를 서늘할 정도로 날카롭게 꿰뚫어본 한 90세 노승의 시선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그래서 더 흥미로운데요. 몽유도원도라는 시각적 기록은 물론이고 고려 말에 태어나서 조선 세종대까지 활동했던 신비로운 승려 만우에 대한 역사적 문헌들, 그리고 안평대군과 만우가 깊은 밤 나누었던 대화로까지 꼼꼼히 짚어볼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예술품을 감상하는 걸 완전히 넘어서는 시간이죠. 시대와 사상을 초월했던 이 천재 승려 만우의 통찰을 빌려서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에서 막연히 갈망하는 완벽한 삶이라는 개념을 하나하나 해체해보는 과정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습관적으로 다 던져버리고 완벽한 곳으로 떠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 환상의 실체가 뭔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세계관을 해석해낼 우리의 주인공부터 만나보죠. 천복만우, 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기록을 보면 1357년 고려 공민왕 때 태어나서 조선 세종대까지, 그러니까 90세가 넘도록 아주 강건하게 활동했던 승려더라고요. 네, 만우는 단순히 장수한 승려가 아니에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었다는 건 그냥 왕의 성씨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 운영체제 자체가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완전히 뒤집힌 거니까요. 맞습니다. 거대하고 폭력적인 사상적 혁명이었죠. 조선이 숭유억불, 즉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했거든요. 승려들은 도성 밖으로 쫓겨났고 불교는 낡고 부패한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만우는 이런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조선의 엘리트 지식인들, 심지어 집현전 학사들조차 그의 발밑에 모여서 가르침을 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독보적인 권위를 유지했다는 건데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게 바로 만우의 대단한 점입니다. 국가 이념이 바뀌고 불교가 탄압받는 상황에서도 그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최고 지식인들의 스승으로 군림했으니까요. 특히 자료를 보니까 1426년에 아주 결정적인 위기가 있었더라고요. 세종 8년이죠. 순정택주 김씨가 국가에서 금지한 대규모 불교 행사를 열었는데 당시 사원부에서 승려 만우가 이걸 주도했다며 엄벌에 처하라고 막 강력하게 탄핵을 해요. 네, 사원 보면 당시 조선의 엄격한 사상경찰 역할을 하던 곳이잖아요. 그니까요. 사원부에 타겟이 됐다는 건 거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이고 실제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일 아니었나요? 당연하죠. 그 빗발치는 탄핵은 만우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종대왕이 사원부의 요구를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만우를 끝까지 보호합니다. 와, 왕이 직접 막아준 거네요? 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훗날 세종은 그를 도성안의 흥천사로 모셔와서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두보의 시에 대해 깊은 토론도 나누고요. 최고급 말과 안장, 의복까지 하사하면서 엄청나게 대우해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적대적인 기업 인수합병, 그러니까 왕조 교체에서 살아남은 건 물론이고 오히려 경쟁사의 CEO인 세종에게 최고 고문으로 발탁된 록스타급 학자 같달까요? 사원부 칼날까지 막아주면서 유교 국가의 군주가 늙은 승려를 곁에 뒀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눈치가 빠르거나 처세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만우의 진정한 힘은 압도적인 융합 능력에서 나왔어요. 융합 능력이요? 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승복, 즉 불교라는 종교적 틀에 스스로의 지성을 가두지 않았거든요. 불교 교리뿐만 아니라 유교의 핵심 경전, 그리고 인간 감정을 다루는 시학까지 완벽하게 통달한 학자였습니다. 아, 한쪽에만 치우친 게 아니었군요. 세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국 초기 조선의 기틀을 다지면서 그 경직된 성리학 이념에만 갇혀있는 신하들 사이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세종에겐 국가와 인간의 본질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적 파트너가 절실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하나의 사상에 매몰되지 않은 유일무이한 거인이 바로 만우였던 거군요. 철저하게 배타적이었던 시대에 경계를 넘나드는 지식이 대체 불가능한 권력이 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거대한 세계관을 가진 90세의 노학자가 드디어 안평대군의 꿈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1447년 초봄, 화가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을 단 3일 만에 화폭에 쏟아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 두루마리인데요. 당대 최고 엘리트 21명이 모여서 이 경이로운 그림에 막 찬사의 글을 남기고 있었잖아요. 취지당이라는 공간이었죠. 네. 근데 모두가 떠날 채비를 하던 아주 깊은 밤이 돼서야 지팡이 소리를 내면서 만욱을 가장 늦게 도착합니다. 이 극적인 만남을 이해하려면 청취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을 시각적으로 좀 펼쳐보셔야 해요. 두루마리를 펴서 왼쪽부터 시선을 옮겨보면 처음에는 아주 험준하고 날카로운 바위산들이 빽빽하게 솟아 있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베일 것 같은 척박한 현실의 풍경이죠. 맞아요. 근데 시선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기이한 산봉우리들 사이로 옅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아주 넓고 평화로운 복숭아꽃 숲, 즉 환상적인 도원이 찬란하게 펼쳐집니다. 아, 현실과 이상이 양쪽에 딱 대비되어 있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디테일은 이 날카로운 바위산과 평화로운 도원 사이를 아주 좁고 굽이치는 물길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만우는 그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입을 엽니다. 산은 세속이고 물 건너부터가 도원입니다. 라고요. 멈춰있고 단단한 바위를 현실 세계로 또 흐르고 변화하는 물 너머를 이상향으로 단숨에 치환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붓을 들어서 칠언시라는 엄격한 시의 형식을 완전히 깨부수면서 아주 긴 호흡의 글을 여백에 빼곡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이름 옆에 90이라는 나이도 또렷하게 새겨넣고요. 나이는 세월이 흐르면 지워질까 봐 그렇게 적은 건가요? 글자나 나이는 지워지겠지만 인간이 이상현을 갈망하는 마음 자체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노자의 철학을 빌린 거죠. 그는 그림의 물리적 형태를 본 게 아니라 그 그림을 관통하는 철학적 긴장감을 본 겁니다. 와, 철학적 긴장감. 근데 바로 그 긴장감이 폭발하는 순간이 안평대군이 던진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잖아요. 안평대군이 그 좁은 물길을 가리키면서 이 길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만우의 대답이 정말 압권이죠. 네,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하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시죠. 보통 우리가 이상향으로 가는 길을 상상할 때 뭔가 마법의 문이나 구원의 통로처럼 되게 아름답게 묘사하지 않나요? 그렇죠. 동화 속 입구처럼요. 근데 만우는 그 길을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고 명명합니다. 아니 이거는 무슨 한 번 빠지면 영영 나올 수 없는 함정이나 섬뜩한 경고처럼 들리거든요. 만우는 이 완벽해 보이는 무릉도원에서 대체 어떤 위험을 감지한 걸까요? 만우가 포착한 위험은 바로 인간 심리의 구조적 맹점입니다. 도가 철학의 본질을 꿰뚫은 건데요. 바위는 거칠지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명백한 현실이잖아요. 네, 척박하지만 내 삶이 있는 곳이죠. 반면 흐르는 물과 복숭아꽃은 아름답지만 실체가 없는 환상입니다. 인간이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환상의 도원에 매몰되는 순간 딛고 서 있던 거친 바위, 즉 자신의 실제 삶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상향을 꿈꾸는 게 위안은 될 수 있지만 현실로 돌아오는 길을 지워버리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 감옥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면 결국 현실에서 미아가 되어버린다는 무서운 경고였던 셈이죠. 이 차가운 통찰이 밤이 더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안평대군과 만우가 독대하는 자리에서 더욱 철학적으로 해체가 됩니다. 안평대군이 묻죠. 그렇다면 이 그림 속 도원이 불교에서 말하는 불국토입니까? 만우는 즉각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불교의 이상향을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뜻이 있어야 하는데
이 그림엔 중생도 없고 그들을 구하려는 서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자 안평대군이 다시 질문해요. 그럼 속세를 떠나 은둔하는 도교의 무릉도원입니까? 만우는 이번에도 아닙니다 하고 선을 긋습니다. 진정한 도교의 이상세계라면 험한 산 속에 완전히 감춰져서 현실과 철저히 단절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꿈을 그린 그림은 험준한 산이 입구를 막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 좁은 물길을 통해 현실과 분명하게 열려있고 이어져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불교의 극락도 아니고 도교의 선계도 아니라면 아니 대체 이 그림의 정체는 뭡니까? 여기서 만우의 진단이 빛을 발하죠. 그는 이 몽유도원도가 불교의 비어있음, 도교의 흐름, 그리고 유교의 머문, 이 세 가지 이념이 서로 문턱을 빌려 완성된 세계라고 정의합니다. 문턱을 빌렸다. 표현이 참 오묘하네요. 대군이 꿈속에서 도원을 거닐며 비어있는 공간에 흐르는 환상을 경험했지만 결국 거기서 빠져나와 그림으로 현실에 남기고 또 21명의 사람을 모아 시를 짓게 했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기록으로 남겨 질서를 부여하려는 유교적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 이거 정말 소름 돋는 분석인데요. 초현실적인 꿈을 무슨 신비로운 종교적 계시로 포장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소유하고 박제해서 남들에게 증명하려는 15세기 왕자의 현실적인 욕망으로 해체해버렸네요. 네, 그 인간적 내면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여기서 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막 강렬하게 겹쳐 보였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환상적인 휴양지로 여행을 가면 그 예쁜 바다에서 온전히 순간을 즐기나요? 아니잖아요. 절반 이상은 사진 찍는 데 쓰죠. 맞아요. 스마트폰으로 막 인스타그램에 올릴 완벽한 구도 찾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그 환상적인 공간에 잠시 들어갔지만 결국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면서 소유하려는 욕망. 이게 바로 만우가 짚어낸 유교적 마음의 완벽한 현대판 아닌가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근데 만우가 그런 인간의 소유욕이나 기록하려는 본성을 천박하다고 비난한 게 아니에요. 아, 비난이 아니었군요. 네, 오히려 불교적 상상력과 도교적 일탈의 경험이 유교적인 기록의 욕망과 교차하는 바로 그 복잡한 지점에 인간이 꿈꾸는 가장 현실적인 이상향이 존재한다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 준 겁니다. 야, 정말 깊이가 다릅니다. 근데 만우의 서늘한 통찰은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대화 마지막에 안평대군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림 속 그 완벽한 도원이 세상 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때 만우가 대답하죠. 산속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잇을 맞으며 절로 돌아가기 전에 정말 무거운 충고를 던져요. 꿈은 오래 남기려 하지 마십시오. 오래 남기면 정치가 되고 잠시 두면 시가 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름을 붙여서 좁히지 말고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건너가게 두라고 조언합니다. 이 마지막 조언에 만우라는 학자가 관통해온 역사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이질적으로 들렸거든요. 평생 산속에서 수행한 90세 노승이 유토피아가 무슨 초월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상을 오래 품으면 정치가 돼서 타락한다는 이 소름 돋는 경고는 승려 입에서 나오기엔 너무 세속적이고 권력의 속성을 꿰뚫는 노회한 통찰 아닌가요? 그게 바로 만우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지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생존해낸 인물이잖아요. 특정 이념이 완벽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두 눈으로 본 거죠. 아, 본인의 완벽한 이상향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게 폭력이 된다는 걸 알았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가 사람 사이에 있다고 한 건 21명의 각기 다른 사상을 가진 지식인들이 하나의 그림 앞에 모여서 서로 글을 남기고 교감했던 그 밤의 풍경, 그 소통 자체가 이미 도원임을 일깨워준 거예요. 도원은 도달해야 할 장소가 아니라 서로 교감하는 순간이었군요. 네, 오래 남기면 정치가 된다는 경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순수한 꿈, 즉 시의 영역에 있어야 할 이상향을 현실 세계에 억지로 구현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비극이 발생하니까요. 만우는 막강한 권력을 쥐인 안평대군의 그 아름다운 꿈이 누군가를 베는 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겁니다. 와, 완벽한 유토피아를 지상에 건설하겠다며 수천만 명을 희생시켰던 20세기 독재 이념들이 막 떠오르네요. 나의 유토피아가 남에겐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걸 15세기 노승은 이미 꿰뚫어 본 거잖아요. 이름을 붙이면 좁아진다는 말도 이상향을 정답으로 규정하면 배제가 시작되니까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라는 깊은 포용성이 담긴 조언이었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긴 시간 동안 안평대군의 꿈과
만우의 시선을 따라가 봤는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는 어떤 파문으로 다가가고 있나요? 우리는 매일 완벽한 커리어나 평온한 가정, 경제적 유토피아를 끊임없이 꾸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 환상을 억지로 현실에 우겨 넣으려 할 때, 즉 내 꿈을 주변에 강요하는 정치가 될 때 우리의 소중한 일상은 망가지고 말죠. 맞아요. 이상향은 피먼물 흘리며 도달해서 영원히 머물러야 할 중착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만우의 가르침처럼 타인과 생각을 나누는 그 사람 사이에 짧은 교감 속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거겠죠? 네, 그 유한한 찰나의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대화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남은 하루 동안 혼자 곰곰이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깊은 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안평대군이 만우에게 묻습니다. 스님은 그렇다면 이 도원을 무엇라 부르십니까? 그때 만우가 한참 침묵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했죠. 돌아오기 직전의 마음이라 부릅니다. 돌아오기 직전의 마음. 정말이지 철학의 뼈대를 갖춘 가장 완벽한 시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네요. 모든 게 너무 완벽했던 휴가가 끝나기 직전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 전날 밤에 서무치는 아쉬움. 달콤해서 영원히 머물고 싶지만 결국 눈을 떠야만 하는 아득한 새벽의 그 찰나. 어쩌면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는 완벽한 유토피아란 지도 앱에서 검색할 수 있는 장소나 쟁취해야 할 목표가 아닐 겁니다. 네, 무언가를 잃어버리기 직전이나 거친 현실로 발을 내딛기 직전에 느끼는 그 애틋한 감정 자체일지도 모르죠. 다음번 여러분이 아름다운 꿈에서 깨어날 때 무너져 내리는 환상과 현실의 경계선에서 만우의 이 대답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도원에서 현실을 향해 돌아오고 계십니까?